자, 65번 봅시다. 삼국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까요? 자,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세웠다. 자, 우리는 선덕여왕 때 만들었던 거 좀 정리해보면 되겠죠? 자, 선덕여왕 때는 일단 첨성대, 분황사, 영묘사, 그리고 황룡사 9층탑,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첨성대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기관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분황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황사에 가면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모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탑은 벽돌탑이에요. 전탑을 모방한 석탑. 그래서 이런 걸 모전석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은 전탑은 벽돌탑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면 그냥 재료는 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해서 전탑의 양식을 계승한 모방한 석탑. 자, 그 다음에 황룡사 9층탑은 나중에 몽골 침략 시에 소실. 자, 몽골이 침략했을 때 소실돼 버렸죠. 그래서 몽골의 3차 침입 때 소실.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황룡사 9층탑에서는 황룡사를 건립한 시기랑 황룡사 9층탑을 건립한 시기랑 다르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황룡사를 건립한 건 어느 왕이에요? 요건 진흥왕이에요. 그래서 절은 진흥왕, 탑은 선덕여왕. 네, 그거 다르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러면 선덕여왕 때 어쨌든 요 네 개는 알아둬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탑 양식의 미륵사지 석탑이 건립되었다. 자, 두 번째, 미륵사지 석탑. 자, 그러면 미륵사지 석탑은 어느 왕 때? 무왕 때, 7세기 백제 무왕 때 만들었고요. 자, 이 탑의 특징은 현존, 지금 남아있는 최고 가장 오래된 석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석탑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석탑이긴 석탑이지만 양식은 목탑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탑 양식이에요. 그래서 목탑 양식을 가진 석탑. 그러니까 형식은 목탑 형식인데 재료는 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탑 양식을 가진 석탑. 자, 무왕 때 이게 지금 익산이거든요. 익산으로 천도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미륵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었지만 결국에 익산 천도는 못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탑은 2019년에 10년간의 복원이 완성이 됐어요. 마무리가 됐는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 탑을 다 해체했었어요. 그래서 이 탑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기다 써볼까요? 금제, 사리, 봉안기가 나왔어요. 금제, 사리, 봉안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금으로 만든 사리를 보관하는 상자가 나왔는데 여기에 명문이 나왔어요. 명문이라는 건 글씨를 새긴 이렇게 판 같은 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씨를 통해서 석탑의 건립 연대를 딱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석탑 중에서 건립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탑은 요 탑. 그래서 요 탑은 나오자마자 요 사리 봉안기는 발굴이 되자마자 당연히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죠. 자, 그래서 목탑 양식을 지닌 석탑이다, 무왕이다. 자, 3번, 가야 출신의 우르에 의해서 가야금이 신라로 전파되었다?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르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는 그냥 가야 출신이라고 나왔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대가야. 네, 대가야 출신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사신조가 그려진 강서대묘는 돌무지 무덤으로 축조되었다. 자, 일단 4번에 돌무지 무덤 아니고요. 돌무지 무덤 아니고 굴식돌방 무덤이에요. 돌무지 무덤 아니고 일단 굴식돌방 무덤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고분은 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고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고구려부터. 자, 고구려는 초기 고분 양식이 돌무지 무덤. 초기 고분 양식이 돌무지 무덤이고요. 이 돌무지 무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덤 양식은 장군총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돌무지라는 게 돌을 잘라서 쌓았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약간 불규칙적으로 쌓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반듯반듯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후기로 넘어가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요. 굴식 돌방 무덤. 자, 그러면 굴식 돌방 무덤은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무용총도 있고 강서대묘도 있고 뭐 각적총도 있고 쌍영총도 있고 뭐 등등등 너무 많죠. 굴식 돌방 무덤은. 자, 그러면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 첫 번째, 벽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벽화는 초기에는 일상생활 모습을 그리다가 후기로 넘어가면 추상적인 모습으로 바뀌죠. 벽화도 바뀐다. 자, 두 번째, 모조림 천장이라고 해서 천장의 구조가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약간 안에서 이렇게 조금 뾰족해지는 이런 양식을 모조림 천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은 도굴이 쉽다. 자, 도굴이 쉽죠. 그냥 입구만 딱 찾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도굴이 쉽다는 건 껴묻거리, 부장품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다 훔쳐갔어. 없어. 그래서 별로 없어. 그래서 껴묻거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이죠. 고구려. 자, 그 다음에 백제로 갑시다. 자, 백제 같은 경우는 수도가 바뀌는 시기마다 무덤 양식도 조금씩 바뀌어요. 자, 한성시대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자, 그러면 돌무지 무덤이긴 한데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어서 거의 고구려 초기 고분 양식과 비슷하고, 자, 가장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서울 석촌동 고분. 서울 석촌동 고분이고, 이 서울 석촌동 고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구려 초기 고분 양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고구려 유민이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웅진시대. 자, 웅진시대니까 공주죠. 공주. 그래서 공주 송산리 고분군. 자, 이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는 무덤 양식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굴식 돌방 무덤이 있고요. 자, 이 굴식 돌방 무덤은 가장 대표적으로 송산리 1호분부터 5호분까지. 자, 그러니까 무덤이 5개가 있어. 굴식 돌방 무덤이야. 특징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숫자를 붙였지.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1호부터 5호분까지 있고요. 자, 또 하나의 양식은 벽돌 무덤이에요. 자, 이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이죠. 자,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즉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무덤 양식이 벽돌 무덤. 그러니까 중국식 무덤이라는 거고, 이렇게 생긴 무덤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송산리 6호분.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무령 왕릉. 그래서 7번째 무덤이 하나 더 발견이 됐어요.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처음 발견된 거고, 자,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무덤의 이제 묘지석을 보니까 무령왕의 무덤이더라. 그래서 무령왕릉이고,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당연히 무령왕릉이 훨씬 정교하고 예쁘고 많이 여기서 유물도 4,000점 정도 나왔고 하는데, 송산리 6호분에는 벽화가 있어요. 특이하게도 사신도 벽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무령왕릉은 벽화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벽화는 어디다 그릴 수 있다? 무슨 무덤 양식에 그릴 수 있다? 굴식 돌방 무덤 그릴 수 있죠? 벽돌 무덤에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면 되는 거야. 돌이면 벽화를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웅진시대. 자, 그 다음에 사비시대. 사비시대는 사비가 부여니까 부여 능산리 고분군. 자, 그리고 이 무덤 양식은 여기다 쓸게요. 자,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이지.
자,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인데 그 전에 굴식 돌방보다 훨씬 더 작고 크기는 작아지고 모습은 좀 세련된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도 벽화가 발견되긴 해요. 요 사비시대의 무덤 하는데 아주 특징적인 건 별로 없어. 그래서 어쨌든 백제. 자, 시험에는 여기에서 요 무령왕릉, 여기 아무래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1971년에 온전한 상태의 무덤을 발굴했어요. 물론 여러분 전에 얘기해서 뭐 알겠지만 졸속 발굴이긴 하지만 어쨌든 안 열어본 무덤을 처음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발굴이죠. 자, 그 다음에 신라로 갑시다. 신라의 고분 양식으로 가볼게요. 자, 신라는 신라 초기의 고분 양식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건 호우총, 천마총, 금관총, 황남대총, 서봉총 뭐 많아요. 여러 개 있는데 어쨌든 등등등. 자, 그러면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 첫째, 도굴이 어려운 구조. 자, 도굴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뭐가 많이 남아있냐? 껴묻거리가.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부장품 같은 게 남아있긴 하죠. 껴묻거리가 남아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벽화 없다. 자,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덧널은 목곽이에요. 그림은 돌에만 그릴 수 있다. 돌이나 벽돌이나. 그래서 벽화가 없다. 자, 세 번째, 단장묘. 단장묘라는 건 합장이 어렵다. 그러니까 한 명만 묻을 수 있다. 두 명은 못 묻어요. 왜냐면 왕이 돌아가시고 원래는 왕비가 돌아가시면 왕의 무덤을 열어서 다시 왕비의 시신을 넣고 닫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왜냐면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건 목곽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돌을 쌓아 올리고 다시 흙을 쌓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싹 파내야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한번 만들면 못 연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장묘 그리고 대규모.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을 갖는 게 돌무지 덧널 무덤. 그리고 신라 고유 양식. 자, 신라 고유 양식이라는 건 돌무지 덧널 무덤 형식은 백제 없고 이제 고구려 없어요. 신라만 있어.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뭐 고구려나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 틀려. 고유한 양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통일 직전. 통일 직전으로 가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벽화가 있는 무덤도 나와요. 신라는 벽화가 정말 거의 없는데 어숭묘라고 해서 이런 무덤에는 벽화도 있더라. 예, 벽화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자, 통일신라는 불교가 유행하기 때문에 화장법. 그리고 굴식돌방 무덤이 등장하긴 해요. 하지만 굴식돌방 무덤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안에다가 뭔가 장식하지 않고 둘레돌을 두르고 여기에다가 12지신 조각을 남기던가 하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발해 무덤으로 갑시다. 자, 발해는 무덤이 두 개. 그래서 이 두 개만 딱 구별하면 되죠? 정해공주묘. 그 다음에 정효공주묘. 자,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는 둘 다 어느 왕 때? 문왕의 둘째 딸, 넷째 딸. 네, 그래서 둘 다 일찍 사망해.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사망을 하죠. 자, 그래서 자, 정해공주묘는 굴식돌방 무덤이에요. 굴식돌방 무덤이기 때문에 고구려 양식을 계승했어요. 고구려 계승.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돌사자상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벽돌무덤이에요. 벽돌무덤은 당의 양식이죠. 당의 양식을 모방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물도 벽화가 나왔죠. 물론 둘 다 묘지석 나왔어요. 둘 다 묘지석. 그래서
이렇게 정혜공주묘, 정효공주묘. 자, 이제 고분은 끝. 네, 요 정도 하면 고분은 끝이고. 자, 제가 다양하게 썼지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자, 여기에서 아까 무령왕릉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벽돌무덤, 중국양식.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나오는 건 돌무지 덧널무덤. 네, 신라에서 잘 나오는 건 돌무지 덧널무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혜, 정효는 이건 구분해야지. 어쩔 수 없어. 이건 구분해야 돼. 이게 중요하죠. 굴식돌방무덤이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게 정혜냐 정효냐, 요거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 잘 물어보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돌무지 덧널무덤이랑 벽돌무덤, 요 정도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벽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는 벽화 아니죠. 알죠, 여러분? 벽화 아니고 말에다가 이렇게 말 배 가리개 장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덤 고분 한번 쭉 정리해봤고요. 자, 그러면 49페이지에 아까 우리가 65번에 4번 하다 말았지. 네, 거기 보시면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대묘는, 자, 그럼 사신도라는 건 벽화고, 왜 우리 이 벽화 중에서 현무도 기억나요? 도교의 영향을 받은 현무도. 자, 그래서 사신도는 벽화고 그게 그려진 무덤이니까 돌무지 무덤은 아니고, 돌무지 무덤에는 벽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구려 양식 중에서 돌무지 무덤 아니고 굴식돌방 무덤이겠지? 네, 굴식돌방 무덤이에요. 그래서 돌무지 무덤 X, 굴식돌방 무덤. 자, 정답은 4번이겠죠? 자, 66번으로 갑시다. 자, 보기에서 발해 문화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발해 문화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준다. 자, 여기다 써도 되죠? 자, 발해의 고구려 계승의식. 자, 이렇게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여주는 두 가지 큰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나 고려 왕이야, 우리는 고려국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고려라는 건 고구려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고려 왕이야. 그럼 얘네들이 자기를 고구려 왕이라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발해라는 그 국호 이름과 나라 이름과 고구려 또는 고려라는 나라 이름을 병용해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계승을 나타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문화적 유사성이죠. 문화적 유사성. 자, 문화적 유사성으로는 일단 석등, 불상, 그 다음에 기와는 이제 연꽃무늬 기와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고분 중에서는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모주림 천장이라고 해서 이 굴식 돌방 무덤의 천장이 아까 이렇게 뾰족해지는 거죠. 이게 요 고구려 양식하고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온돌 구조. 온돌이라고 해서 왜 우리 아궁이에 불 때면 방 뜨끈해지는 거 있잖아요. 자, 우리랑 그 다음에 발해는 이렇게 방 뜨끈뜨끈하게. 그런데 일본이란다. 중국은 입식이에요. 식탁에서 밥 먹고 침대에서 자는 거야. 방바닥 뜨끈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온돌 구조가 우리랑 비슷하네? 그러면 고구려 계승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유사성 또는 일본에 보낸 국서. 일본에 보낸 국서는 무왕 때도 있고 문왕 때도 있고 당연히. 자, 그러면 요 제시문에서 찾아봅시다. 기억. 온돌장치 맞고, 벽돌무덤은 아까 우리 정효공주 무덤이 벽돌무덤인데 당해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굴식돌방무덤은 정혜공주묘겠죠.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맞아요. 주작도로라는 건 우리 앞에 그 넓은 길 기억나죠? 이거는 당해 양식을 모방한 거잖아요.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은 거 기억, 디귿 찾으시면 되죠? 정답은 2번. 됐습니까? 고분도 정리를 좀 해주시고, 사실은 이거를 막 다 외운다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특징적인 걸 좀 정리해 주시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돌무지 덧널무덤에서 벽화 없고 단장묘고 고유 양식이고 뭐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문화 파트 같은 경우는 다 외우면 좋죠. 네, 다 외우면 좋은데 그래도 좀 빈출
개념 중심으로 좀 외우시면 좋겠고, 일단 불교는 무조건 나오니까 불교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를 여러분이 외울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겠지? 내가 요런 것들까지 싹 외워야 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 뭐 제 입장에선 다 외우라고 해야죠. 나는 외우라고 해야지. 그럼 내가 야 이거 하지 마, 안 나와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네 그래요. 잘해. 그럼 되지 뭐. 잘하자. 잘하면 되지 뭐. 자, 어쨌든 그럽니다. 다 외우면 좋죠. 외우면 좋은데 이게 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는 건 여러분 알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어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정치. 그럼 먼저 정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회, 경제, 문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난 정치사는 빠삭한데 문화사에서 문제를 맨날 틀려요.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런 거 말고 이런 막 세세한 문화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불교사랑 뭐 유교 학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화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 한 개를 더 맞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내가 하나를 맨날 틀려. 그게 문화사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화사를 좀 이렇게 집중해야 되지만, 일단 나는 정치사도 안 되고 경제, 사회 다 안 되는데 문화사를 외우고 있다? 왜?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 다 하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공부는 제가 생각할 때 공부는 똑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드립다 외워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실력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정치사가 돼 있어? 그러면 경제사회 문화로 가야 되고, 나는 정치사도 안 돼. 그럼 정치사를 해야지. 정치사 먼저 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이 틀린 거, 오늘 시험 문제 풀 때도 여러분 봐서 내가 근현대사에서 다 틀렸어, 문제를. 그럼 뭘 해야겠어? 근현대사를 해야지, 당연히.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알겠죠? 그냥 무조건 선사 시대부터 현대사까지 다 외우지 말고 다 막 드립다 막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그게 성적을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도 그냥 다 외우지 마시고 똑똑하게 공부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야. 나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다 외우는 거죠. 선사시대부터 그냥 무조건 드립다 외우는 거야. 그러면 할 수는 있어. 오래 걸려. 시간이 2배로 걸려. 합격까지 2배로 걸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기 잘 파악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막 드립다 다 하지 말고. 알겠죠?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적, 모의고사 우리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면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국어 몇 점 맞았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국어에서 어디에서 많이 틀렸네? 한국사도 어디에서 이거 근현대사를 되게 많이 틀렸네? 약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점수가 몇 점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험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큰 학원이라 하더라도 시험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보고 그 데이터가 쌓이고 하는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막 어디 막 큰 노량진 막 가면은 막 다 이렇게 해주고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결국엔 다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차곡차곡 나에 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잘 와닿지 않겠지만, 체감이 되지 않겠지만 막 다 그렇게 해줄 것 같잖아? 안 그래요. 그게 학원의 규모와 뭐 이름값 있는 거랑 그거랑 다 별개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차근차근 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활용을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시험 봤어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자신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는 거를 늘 파악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래야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거 또 시험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52페이지 67번 볼게요. 이제 고려. 자, 중세사회로의 전환 봅시다.
자, 보기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태조는 정해, 기병, 오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에서 가를 맞아서 크게 싸웠다. 태조의 장수 김락, 신순겸 등은 죽고 모든 군사가 패하였으며 태조는 겨우 목숨을 죽음을 면하였다. 태조는 누구? 왕건. 그쵸? 자, 그럼 왕건이랑 공산에서 누구랑 싸웠냐? 후백제랑 싸웠겠지. 그래서 후백제는 가는 견훤. 견훤이 되겠지. 자, 그래서 견훤이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고창군의 병산 아래에 가서 태조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전사자가 8천여 명이나 되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랑 태조랑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번에는 태조가 이긴 거야. 첫 번째는 가가 이겼죠. 그래서 요 전투가 뭐냐? 자, 이제 우리는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항상 전쟁은 과정이 중요하니까 과정 한번 볼게요. 자, 927년에 후백제가 신라로 쳐들어갔어요. 신라 침입. 자, 후백제가 신라로 쳐들어가서 경혜왕을 살해했어요. 이때 경혜왕은 여러분 포석정 알죠? 이렇게 술잔이 막 이렇게 도는 그런 데서 연회를 베풀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경혜왕을 죽였어. 그리고 이제 경순왕을 옹립을 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신라로 쳐들어갔었지. 그러자 신라에서 고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 고려와 후백제가 전투를 벌이는데 그게 바로 공산전투예요. 자, 이 공산전투는 그러면 누구랑 후백제랑 고려랑. 자, 그런데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했냐? 후백제가 승리를 거두게 돼요. 자, 후백제가 승리를 하고 고려는 완전 지죠. 폭망이야, 폭망. 여기 보시면 아까 김락, 신순겸. 이 태조 왕건이 아끼던 장군들이 여기서 엄청 죽고 그리고 나서 태조는 일반 병사로 위장을 해서 겨우 목숨만 건져요. 그러니까 다 죽고 거의 나만 살아간 거야. 그 정도로 엄청 전쟁에 패배한 게 바로 공산전투고 자, 그러자 곧 복수하죠. 그게 바로 고창전투 또는 병산전투. 자, 여기에서 고창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라도 고창 아니고요. 여기 공사는 대구, 고창은 안동이에요, 안동. 그래서 이거는 병산전투라고도 하고 고창전투라고도 하고 하는 전투인데 자, 그럼 여기서 누구랑 싸웠어? 후백제랑 고려랑 싸웠는데 자, 이번에는 고려가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승세를 잡았다 또는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승세를 탄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고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겨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적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935년에 신라 병합. 자, 여기서 신라 병합은 어디에 병합됐냐? 여기서 주인공은 고려야. 그러니까 고려에 병합됐다는 뜻이고요. 병합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멸망이죠, 멸망. 그래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고려 왕건에게 항복을 하면서 이제 신라는 사라졌어요. 자, 이제 후백제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후백제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신검이 왕위를 찬탈해요. 신검 왕위 찬탈. 그리고 견훤이 쫓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견훤의 큰아들인 신검이 막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막내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2대 왕이 되고 견훤, 아버지를 금산사에 위패를 시켜요. 금산사에 가둬버리죠. 그러자 금산사를 탈출해서 왕건에게 가게 되죠. 자, 견훤은 금산사의 위패. 위패라는 건 가둬버린다라는 뜻이고 결국에는 탈출해서 왕건에게 오게 되고 왕건이 이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내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했겠지. 그래서 자, 선산 1, 2천 전투. 선산 1, 2천 전투를 통해서 이번에는 후백제와 고려가 싸우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후백제는 견훤이 아니에요. 앞에 두 개는 견훤이었죠, 후백제가. 그런데 여기는 신검. 신검은 큰아들이 신검. 그래서 신검의 군대와 고려가 싸웠고
자, 고려가 승리를 거두면서 후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후삼국이 통일하게 된 게 936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전투를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는 이 전투, 우리 금방 나왔던 공산전투, 그 다음에 고창전투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후백제 멸망. 후백제가 멸망당했다는 건 후삼국이 통일했다는 얘기예요. 후삼국 통일, 통일 끝. 자, 그래서 936년에 통일 완성. 요 전투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첫 번째 전투가 공산전투, 두 번째 전투가 고창전투. 요거예요, 둘 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간은 견훤이라고 했죠. 후백제. 그래서 여기서는 뭘 찾아라? 후백제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봅시다. 자, 5월에 사신을 보내 교류하였다. 자, 후백제는 5월, 후당, 거란과 교류. 자, 5월, 후당, 거란 등등 이 다 외국이죠. 중국, 북방민족이랑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하고 교류를 했다. 왜냐하면 국가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네, 그래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나라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이제 외교 관계를 좀 긴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후백제가 했었다. 후백제가 했으니까 견훤이 한 거죠. 그래서 1번이 후백제, 1번이 정답. 자, 2번 볼까요?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 자, 이거는 후고구려 궁예. 자, 후고구려. 자, 그러면 후고구려는 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후고구려였다가 마진으로 바꿔요. 904년에 마진. 자, 그 다음에 911년에 태봉. 자, 후고구려는 나라 이름이 후고구려였다가 마진이었다가 태봉이었다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리고 수도, 천도. 자, 나라 이름은 이렇게 3번 바뀌었고, 자, 그 다음에 천도는 처음에 나라를 어디다 세웠어요? 송악. 그러다가 905년에 철원으로 바꾸죠. 자, 그래서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 궁예. 후고구려 궁예. 자, 3번 볼게요. 기헌 양길의 휘하에서 세력을 키웠다. 자, 양길의 부하가 아까 누구라고 했죠? 궁예. 그러니까 북원경의 근거를 준 게 양길이라고 했고 그 부하가 궁예라고 했죠.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면서 양길의 휘하에 있다가 독립해 나와서 후고구려를 세우죠. 자, 그 다음에 4번. 예산강을 중심으로 성장한 해상 세력은 왕건. 이게 왕건이에요. 해상 세력이 왕건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보통은 견훤 또는 후백제 물어볼 때 요 1번 제시문이 많이 나와요. 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후삼국의 통일 과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고려의 정치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68번 볼게요. 다음 유훈을 남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제1조 우리나라 대업은 부처께서 지켜주는 힘에 의지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들이 정권을 잡아 승려들이 청에 따라 각자 맡은 사원을 다투어 서로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대업은 부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했으니까 불교를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사원은 도선이 세울 곳을 정하여 개창하였으니 함부로 더 짓지 말라. 자, 여기서 사원에 대한 내용이니까 불교인 것도 같지만 도선, 체크해보세요. 도선, 풍수지리설의 대가예요. 왕건의 스승이면서 풍수지리설의 대가. 그러니까 요 두 번째 2조에서는 불교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풍수지리설도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사상들을 다 수용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상을 수용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란다. 6조. 연등회와 팔간회를 가감하지 말고 시행하라. 이것도 불교를 장려한 거죠. 연등회와 팔간회 잘해라. 이런 뜻이니까. 자, 신하의 의견을 존중하고 백성의 부역과 세금을 경감하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훈요 10조. 자, 훈요 10조를 얘기하는 거고, 훈요 10조는 뭐? 태조 왕건이. 자, 그럼 훈요 10조는 누구에게 남긴 유훈이냐? 후대 왕들에게 남긴 유언. 자, 그럼 1번 봅시다. 정계와 계백 류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자, 정계와 계백, 묘서를 지은 건 태조 맞는데, 자, 그럼 정계와 계백, 묘서는 누구한테 남긴? 신하에게 남긴 규범이죠. 자, 후대 왕들한테 남긴 건 훈효10조. 신하들한테 남긴 건 정계와 계백, 묘서. 단, 남아있는 건 훈효10조예요. 그러니까 정계와 계백, 묘서는 없어, 지금. 그냥 이름만 있는 거지. 그래서 내용을 알 수는 없다. 자, 두 번째, 노비양건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경제력을 약화시켰다. 노비양건법, 광종. 세 번째,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성종. 자, 중국에서 귀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도로 실시했다. 광종.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뭐.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지금 69번, 70번 다 이렇게 훈효10조를 제시하고 이 왕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태조 왕건의 업적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려 태조. 자, 고려 태조는 일단 민생 안정을 위해서 흑창. 민생 안정을 위해서 흑창.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취민유도라고 하죠. 취민유도라고 해서 세금을 경감해줘요. 세금 경감. 취민유도. 취민유도 정책을 실시하는데 취민, 백성을 취할 때는, 즉 세금을 거둘 때는 유도, 법도가 있어야 된다. 즉 정확한 법이 있어야 되니까 이 취민유도라는 게 수확량의 10분의 1만 세금으로 걷어라. 요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경감해주고, 자, 그 다음에 호족을 통합하는 정책을 실시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아는 것처럼 결혼정책, 사성정책, 그 다음에 역분전 지급 이런 거죠. 사성정책, 역분전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 자, 이거는 이제 회유책이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는 건데 견제책이 따로 있죠. 자, 마치 호족을 다 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좀 제약도 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기인제도. 자, 기인제도라는 건 호족의 자식을 서울의 인질, 볼모로 잡아놓는 거. 사심관제도. 자, 호족을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벼슬을 주고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심관이라고 하는 게 결국 책임을 지는, 책임이 무거운 자리예요. 그래서 사심관으로 임명을 했다는 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니까 좀 무겁게 견제한 거다. 자, 호족 통합 정책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북진 정책. 아무래도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나타내다 보니까 서경 중시, 그 다음에 영토 확장,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이면서 영토를 확장하죠. 자, 그러면 고려 태조 왕건 때 차지했던 영토가 어디냐? 자,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예요. 청천강에서 영흥까지로 영토를 넓히고, 자, 그 다음에 거란 적대시. 거란은 왜 훈효10조 보면 거란은 짐승의 나라이니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거란을 적대시하면서 거란에서 보낸 선물 낙타 50마리 다 굶겨 죽여버리죠. 만부교 밑에다 매달아 놓고. 자, 그래서 이런 것 등은 북진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 요 왕권 안정을 위해서 우리 금방 나왔던 훈효10조라든가, 그 다음에 정계나 계백, 묘서. 요거 이제 신하들한테 남긴 거지만 남아있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족 통합 정책부터 북진 정책까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 호족 통합은 뭐 이거 당연히 알잖아요. 이거 그쵸? 알죠? 그 다음에 기인제도나 사신관제도도 당연히 다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서경 중심? 그래서 훈효10조에서 보면은 서경에 야 100일간 가 있어. 그럼 1년 365일 동안 100일 가 있으면은 3분의 1 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서경을 중시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특히 훈효10조 잘 물어보고, 그래서 고려 태조의 정책. 자, 69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국왕의 업적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 풍속을 흠모하여 문물과 예약이 모두 그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즉 중국 문화 수용의 독자성, 뭐 자주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아라. 거란을 적대시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글이 뭐냐? 훈요십조. 그러면 태조왕건. 네. 그래서 제시문 가볼게요. 1번. 자, 물가 조절을 위해서 상평창을 설치했다. 상평창 설치는 언제? 성종. 네, 성종. 상평창이라는 건 여러분 물가 조절 기구인 거 알죠? 물가 조절 기구. 자, 상평창이라는 건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고 성종 때. 자, 두 번째. 기인제도와 사신관제도와 함께 과거제를 실시했었다. 자, 기인과 사신관은 태조, 여기는 태조고, 자, 하지만 과거제도는 광종. 문장이 틀렸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혼인정책과 사성정책을 통해서 호적을 포섭하였다. 맞아요. 이거죠, 이거. 자, 그래서 혼인정책, 사성정책. 사성은 왕시성을 하사하는 거, 친인척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광군 30만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자, 광군은 어디? 누구? 정종. 정종이 세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정종 때 서경천도 계획, 그 다음에 광군 설치,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정답은 3번. 네, 3번. 넘겨볼까요? 자, 70번. 70번은 문제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봅시다. 자, 가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이번 지역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나는 사만산천의 음덕을 입어 대업을 이루었다. 가는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짐에게 뿌리가 되니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다. 왕은 추나추동 네 계절 중간달에 그곳에 가서 100일 이상 머물러 나라를 안녕케 하라. 자, 그러면 어디? 서경, 그쵸? 서경을 중시한다. 서경은 왜 중시하냐면 고구려는 고구려 계승의 시기고 그러면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서경을 중시. 자, 그러면 서경. 평양이죠, 평양. 그래서 서경은 고구려 수도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뭐 평양, 남경, 유적 이런 유적지들도 많이 있고. 자, 그러면 제시문 가볼까요? 여기서는 평양이라는 건 여러분이 금방 알았으니까 나머지 제시문을 파악하느냐가 관건이지. 이 문제에서는. 자, 그럼 1번. 이곳에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제조대장경을 만들었다. 자, 대장도감은 어디다 설치했어요? 자, 1번. 대장도감. 자,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이죠. 팔만대장경을 간행을 한 건 1236년부터 1251년까지. 그러니까 여기 1236년이 최우 집권기예요. 최우 때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팔만대장경은 어디서 만들었냐? 대장도감과 그 다음에 분사대장도감. 대장도감과 분사도감. 그러니까 대장도감이 메인, 분사도감은 분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대장도감은 강화도. 그리고 분사도감은 진주. 또는 뭐 남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대장도감, 분사도감.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강화도겠죠? 네, 1번은 강화도. 자, 2번 볼까요? 자, 진울이 이곳에서 수선사 결사운동을 펼쳤다. 어디? 순천 송광사. 순천 송광사.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도 되게 경치가 좋고 진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부석사. 부석사는 봄에 가잖아요. 가을에 와야지. 가을에 오면 끝장이겠다. 가을에 가잖아? 이건 눈 올 때 가야 돼. 눈 올 때 보면 끝장일 것 같아. 그리고 또 겨울에 가잖아? 여긴 여름에 와야 돼. 초록이 푸르르면 진짜 멋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갈 때마다 다른 계절에 또 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절이에요.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시고 그 다음에 또 경치 좋은 곳이 어디지? 다 경치가 좋은데 낙산사 이런 데도 경치 좋죠. 의상대라고 해서 지금 제가 의상대사가 만든 절들 얘기했네. 그래서 가보시고 송광사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근데 여행 가서 이런 데 갈까?
안 갈 것 같은데. 안 갈 거지?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나이 들수록 이런 데가 더 좋은데 아직은 젊은 사람들이라서. 자, 그 다음에 3번. 망이망소이가 이곳에서 봉기하였다. 자, 망이망소이의 난이라고도 하고 이 망이망소이의 난을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공주. 자, 지역사 물어볼 때 지금 우리 평양을 하고 있죠. 서경이니까 평양도 잘 물어보지만 공주도 잘 물어봐요. 선사유적지부터 백제의 소도였고 그 다음에 무신정변 때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또 공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적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주 명학소. 자, 그 다음에 4번 몽골이 이곳에 동령부를 두었다. 자, 이건 여기다 설명해야겠네요. 자, 봅시다. 4번 몽골이 직접 지배했던 곳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몽골은 우리나라를 간접 지배했어요. 우리나라는 왕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몽골이 직접 지배한 건 아니지만 몽골이 직접 지배했다는 건 몽골이 뺏어간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몽골 입장에서는 직접 지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영토 상실인 거지. 우리 빼앗겼어. 그래서 직접 지배한 땅이 3군데. 하나는 쌍성 총관부. 쌍성 총관부는 화주. 천령 이북이라고도 하고 화주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동령부 그리고 탐라총관부. 자, 동령부는 서경, 자비령 이북에 그 다음에 탐라총관부는 제주. 그래서 요 지역들. 자,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는 나중에 충멸왕 때 반환. 하지만 화주의 쌍성총관부는 안 줘서 뺏어오죠. 공민왕 때 탈환. 그래서 요 3군데. 자, 그럼 이 중에서 아까 우리 동령부를 설치했다라고 했잖아요. 서경에다가. 그래서 아, 서경의 동령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지금 우리 서경 찾고 있었으니까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1번 볼까요? 자,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구강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 개경을 고쳐 황도라하고 서경을 서도라 하였다. 자, 뭐 딱 봐도 광종이죠. 자, 시험에 광종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광종의 업적을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광종은 4번째 왕이고 훈요 10조랑 같이, 아니 훈요 10조란다. 시모 28조랑 같이 최승로가 바친 5조 정적평에서는 요 광종을 엄청 비판하고 있죠. 나쁘다. 막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네가 일찍 죽었지. 막 이러면서 막 악담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광종의 업적. 광종의 모든 업적은 다 왕권 강화를 위한 거예요. 자, 광종의 모든 정책은 전부 다 왕권 강화를 위한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노비양건법. 자, 노비를 조사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양민으로 풀어주는 건데 호족의 재산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호족은 약화, 왕권은 강화.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제. 자,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쌍기는 후주라는 중국 나라에서 귀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능력 중심으로 시험 봐서 공무원 뽑는 제도. 과거제 실시. 자, 그 다음에 칭제, 건원. 자,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독자적인 연호가 광덕, 준풍 연호를 사용했고 자, 그 다음에 공복제정. 자단 비독의 공복을 제정했고 제위부를 설치하기도 하죠. 빈민구제를 위해서 제위부 설치, 송과 교류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송나라가 없었어. 5대 10국이라는 시대였고 송나라가 건국을 하게 되자 송과 교류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칭제건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고 또 승격을 시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주현 공부법. 주와 현을 단위로 세금을 똑바로 걷어라. 네, 그게 바로 주현 공부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광종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제시문. 자, 1번 노비양건법을 시행했다. 광종.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까요? 전시과 제도를 시행했다. 전시과 제도를 시행했다라고만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개정전시, 이거 시정전시고 하면 되죠. 전시과 제도를 처음 실시한 왕은 경종. 자, 세 번째, 개경의 국자감을 설립하였다. 국자감은 학교잖아. 성종. 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성종. 그래서 71번에는 1번. 자, 72번 볼까요? 태조가 죽은 후에 기반이 약했던 해종이 두 번째 왕이에요. 왕위에 오르자 외척 사이에 왕위 다툼이 벌어졌다. 자, 거기 외척 사이에 왕위 다툼이 벌어졌다. 왕규의 난이에요. 자, 그리고 이 왕규의 난을 진압하면서 정종이 즉위하게 돼요. 자, 왕권의 안정은 광종이 즉위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자, 정종이 즉위했는데 세 번째 왕이 일찍 죽어. 일찍 아파서 왕위를 동생에게 넘기죠. 그게 이제 광종이에요. 자, 광종은 26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왕권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다. 자,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자, 1번. 정방을 폐지했다. 정방 폐지 누구죠? 그럼 우리는 뒤집어서 정방 설치 누구야? 최후. 그럼 폐지는 누구야? 여러 명이야. 우리가 정방 폐지할 때 우리 책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충선왕도, 정방폐지, 공민왕도, 정방폐지 다 나와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놈의 정방은 언제 폐지됐어? 차왕 때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느 왕인지 우리 굳이 알 필요 없죠? 차왕 뭐 알 필요 없으니까 쓰긴 썼지만 알 필요 없고 그냥 정방폐지는 누군데? 다 정방폐지인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제시문으로 나오면 뭐 충선왕이나 공민왕이나 이런 사람들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양현고는 예종. 뒤에 보면은 관악진흥책 나올 거예요. 그 한번 쫙 정리할게요. 예종 때 관악, 국자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제, 그 다음에 뭐 양현고, 청영각, 보문각 이런 걸 설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과거제를 실시했다. 네, 정답 3번. 4번 서경천도를 추진했다. 서경천도를 추진했다? 일단 서경천도 계획을 세웠던 건 정종이에요. 세 번째 왕인 정종이고 하지만 당연히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서경천도를 끝까지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 또 반란까지 일으킨 또 우리의 묘청도 있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뭐 누군진 모르지. 어쨌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73번까지 볼까요? 73번 봅시다. 자, 밑줄친 왕이 재위했던 시기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왕이 명령하여 노비를 안검하고 그러니까 노비를 검사했다는 얘기죠. 시비를 분별하게 하였다. 옳고 그름을 가렸다라는 뜻이니까 원래는 평민인데 호족이 억울하게 노비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풀어준 거죠. 자, 이 때문에 종이 그 주인을 배반하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윗사람을 능멸하는 기풍이 크게 행해지니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였다. 왕비가 간절히 말렸는데도 듣지 않았다. 똥꼬집이네. 자, 그래서 광종. 자,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노비양검법. 자, 그러면 1번 서경천도를 추진하였다. 정종이겠죠? 자, 2번 광덕, 중풍 등의 연호를 썼다. 맞아요. 3번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제도를 마련하였다. 자, 전국의 중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으니까 성종. 4번 기인제도를 최초로 실시하여 호족을 통제하였다. 태조. 자, 정답은 2번이고 자, 우린 이거 하나만 할까요? 고려시대에 그럼 독자적인 연호를 쓴 건 누구예요? 자,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물어봅시다. 태조 때 연호는 뭐예요? 네, 천수연호. 자, 여러분이 이걸 또 천통이랑 헷갈리더라고요. 천통은 누구야? 그건 대조영. 네, 발해 대조영. 요거는 천수. 자, 그 다음에 광종 때의 연호가 뭐였죠? 광덕, 중풍.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왕은 없어. 2명이야, 2명. 그래서 태조 때 천수, 광종 때 광덕, 중풍을 쓰다가 광종도 사실은 우리가 항상 여기까지만 얘기하지만 사실 광종도 송나라와 교류하면서 송의 연호로 바꿔요. 그리고 송나라 연호를 쭉 써. 그 다음에 원나라 간섭을 받으면서 원의 연호를 쭉 써. 그리고 원의 연호를 폐지하고 또 명의 연호를 써. 공민왕 때. 그래서 또 쭉 명의 연호를 써. 그래서 없어. 요 뒤로는 독자적인 연호를 쓴 사람이 없어.
알겠죠? 자, 어쨌든 정답은 2번. 그래서 광종까지 풀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성종부터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